권성동 사무총장이 결국 물러나기로 하면서 새누리당 개파 간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내재된 갈등과 향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강희용 한양대 겸임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후임 사무총장, 새누리당의 후임 사무총장 인선이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후임 사무총장이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를 이제 주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또다시 또 개파 간 갈등이 좀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비박계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제 공식 물러나면서 후임 사무총장이 누가 되냐를 놓고 지금 물밑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룰도 정하고 또 조금 전에 얼마 전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선거백서 그 발간하는 문제를 놓고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총선에 대해서 그 방향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삿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임 사무총장이 친박계가 되느냐 비박계가 되느냐 여기에 아주 큰 정치적인 함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선 의원 가운데 강석구, 조원진, 홍일표, 이철우 등등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되면서 친박과 비박 간에 보이지 않는 삿바 싸움이 진행 중인데 아무튼 지금 혁신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로 추락하면서 사무총장의 역할도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당대회 룰을 정하고 차기 당대표를 뽑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삿바 싸움이 치열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은 총선 백서 또 이것도 그 향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총선 백서라고 했을 때 이제 통상 정당에서 만들 때 이거의 핵심은 그 총선 실패의 원인 규명, 그다음 대책.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혹은 개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비박계일 경우에는 뭐 당연하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 어떤 친박 패권주의 혹은 뭐 진박 부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총선이 졌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이 전당대회에도 사실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사실 권성동 사무총장이 있었으면 이걸 주도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권 사무총장이 사실상 그 사퇴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은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한 복당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역할인데 이 책임을 사실 이제 사무총장이 지고 물러난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향후에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즉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 약간 짚어주셨지만 아주 중대한 문제들이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정해져야 될 문제 상황인데 그 첫 번째가 그 모바일 투표제 도입 여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도 체제까지 좀 정해놨는데 이것도 뒤바꾸자라는 얘기가 또 친박계 중심으로 또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이 전당대회 판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어영부영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비박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유승민 건으로 한번 그 자기네들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부여잡고 가겠다. 그래서 아마 사실상 뭐 그 이후 후임으로는 이제 친박계 사무총장이 등장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지금 이번 사태로 이제 김의옥 비대위원장 리더십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혁신 비대위에 대한 이제 회의론도 당내에서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식적인 뭐 이제 이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이 이제 다시 뒤집기가 이루어지고 하는 상황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이제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또는 이제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국민들이나 지지층을 설득하는 데 이제 실패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혁신비대위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틀림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혁신비대위원장을 교체한다거나 혁신비대위를 뭐 새롭게 구성한다든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애초부터 전당대회를 좀 관리하고 준비하는 차원의 성격이 컸기 때문에 다소간 이제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또 기대했던 혁신의 모습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당대회까지는 지금 변할 수 있는 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애초도 사실은 약간은 그런 한계들은 미리 이제 사실 예고되었던 측면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 움직임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물밑에서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최경환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전당대 출마해가지고 100% 당선된다는 그런 분석이 갈수록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예.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 선출 방식에서 지난번에 혁신위에서 의결한 1인 당대표 체제와 그 최고위원 체제를 분리한다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또 그 32만 명 당원의 당심을 받는 데 있어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보기엔 친박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그런 경선 룰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가 완전히 안 나온다고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안 나온다는 거 아니고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전당대 룰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혁신위에서 내일쯤에 아마 치열하게 논의를 할 텐데 통합 당원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전국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투표한다든지 모바일 투표 같은 거는 젊은 당심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친박 입장에서는 젊은 층한테는 아무래도 인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승산 싸움에서 과연 최경환 전 경제부 총리가 나갔을 때 확률이 있느냐 이런 고민이 지금 마지막까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예. 진실 여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불출마를 선언했는 본인이 마음을 굳힌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애초부터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전 부총리가 전당대회 대표로 이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원래 컸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심정을 토로한 상황에서 좀 이것이 그렇게 비춰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당대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출마하고 여부는 개인의 선택과 더불어서 어쨌든 뭐 청와대의 뜻이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친박계 전체의 어쨌든 생명력의 지속 여부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만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군요. 아마 만약에 이제 불출마를 한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한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친박계 당 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교통전을 일단 했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다른 친박계의 당대표급으로 나오려고 하는 주자들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사전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는 점 그러므로 인해서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 당선이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어쨌든 불출마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고려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이제 지금 총선의 어떤 책임들 패배의 책임을 놓고 아직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놓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계에 대한 대중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대표로 나갔을 경우에 오히려 더 친박계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오히려 친박계 이후의 위상들을 더욱 약화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는 우려들이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박계 네. 대표 주자 중에 정병국, 김용태 의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친박 중에서 홍문정 의원, 이주영 의원, 이정현 의원 그다음에 플러스 친박 원효출 의원인데 사실은 친박에서 이번에 당권을 접수하지 않으면은 친박은 참 내년 대권 전략이 거의 나오지 않는 지경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이걸 조율해가지고 당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까도 지금 우리 윤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마지막까지 그 부분이 지금 친박 후보들 중에서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이제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비대위에서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경환 이제 그러니까 최경환 전 총리가 예. 어떻게 갈지가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상태에서 지금 뭐 모바일 투표 도입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예. 자칫하면 직전 전당대회 즉 그 김무성과 서청원 의원의 대결에서 이제 서청원 대표 친박의 어떤 그 대표성 갖고 나왔지만 2등에 그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정병국 만약에 상대 비박계 대표 의원과 붙었을 경우에 이길 승산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무총장을 친박계로 내세워서 룰을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가고 나서 그 결과를 놓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친박계 수장이라는 그 뭐 별칭에 좀 부끄럽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정현 의원이나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부 교통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거는 뭐 전체 집권 후반기 갈수록 어떤 친박계 내에서의 어떤 질서라든가 아니면 레임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짜 개파 내에서도 좀 퍼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센터장님,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모바일 뭐 매체를 통한 사전 투표 지금 새누리당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건 말이죠. 이게 원래 이제 모바일 투표하면은 이제 야당의 어떤 전유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겨져 왔는데 이런 방안이 이제 올림픽하고 휴가철이 좀 겹치니까 어떤 그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개파 간에 좀 여러 가지 수싸움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좀 많이 영향을 줄까요? 이제 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지금 어쨌든 이것은 이제 선관위의 시스템을 이제 빌려서 네.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네. 보면은 이제 한국 교원 뭐 이제 교총에서 예. 교원 단체인 교총에서도 회장 선거에 최근에 이것을 이 시스템을 활용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32만 명 정도의 당원들이 참여하는데 이제 이것을 시스템을 개인제 인증을 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보면 모바일이지 않습니까? 모바일이게 되면은 어쨌든 젊은 층이 모바일에 대한 친화성이 크고 또는 고령층에 있어서는 모바일 친화성이 좀 약합니다. 사용력이. 그런데 새누리당의 당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령층도 있고 뭐 젊은 층도 있겠습니다만은 고령층 같은 경우 적극적인 참여가 활용이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 측면이 있겠고 그것은 뭐냐면 기존의 당의 주류였던 친박계의 어쨌든 우호적인 당원들이 고령층일 가능성이 많다는 가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반면에 어쨌든 변화의 모습을 또 주장해 왔기 때문에 비박계의 경우에는 젊은 층 당원들이 오히려 이제 우호적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온라인 시스템, 모바일 시스템 가지고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인데요. 본 투표 이전에 양일간에 걸쳐서 예. 그럴 경우에는 비박계의 우호적이고 비박계 후보를 지지하는 젊은 층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친박계로서는 상당히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고 과연 이것이 마지막에까지 이제 결정이 사용하는 것으로 활용될 것이냐. 지금은 이제 혁신비대위 한 분과 정치 분과를 통과한 상황이고 전체 혁신위 전체 회의 통과한 것은 아니거든요.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닌데 여기서 어떤 재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이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 제도로 인한 어쨌든 선거 결과에 영향 상당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룰 논의가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 부분 가지고 개파 간에 좀 치열하게 좀 어떤 그 뭐랄까요 기싸움이랄까 이런 게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것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단일성 집단 지도체잖아요. 뭐 합의잖아요. 이거보다 이 문제가 사실은 4월을 건 혁신위의 어떤 그 내일 아마 논의를 한다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지금 네. 토픽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당심을 잘 모으고 또 이게 이제 일반 당원 대의원 7대 국민 여론조사 7대 3 구도로 가는 이런 전당대회인데 이런 거를 이제 흐름인데 하나에 전자민주주의가 하는 흐름이고 정당 민주주의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친박에서 말이죠. 이걸 소극적으로 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담론을 만들고 그리고 저 상대 후보의 그런 잘못된 점이라든지 친박의 장점을 홍보하면서 이거를 정면 돌파해야지 이런 걸 가지고 사소하게 명분이 있는 이런 당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저 술을 이용해 가지고 저 혁신위를 통과를 못하게 한다는 전국위를 무산시킨다는 이러면 오히려 더 전당대에서 역풍을 맞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국법으로 가고 대신에 충실한 전당대 여기서 담론을 만들어 가지고 비박계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는 좀 통 큰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의 발전을 위해서 맞고 내년에 대선도 그렇게 가야지 해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야당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이제 야당도 야권에서도 이 당권, 대권, 이 잠룡들, 주자들 상당히 이제 물밑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히말라야 가가지고 전자권 환수와 관련해서 장문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굳이 히말라야까지 가서 여러 가지 그 발언의 또 어떤 그 부분 때문에 또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발언을 한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 할까요? 어떤 노림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6.25 이제 66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글을 올리셨고 왜 한국 전쟁의 어떤 슬픔과 아픔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황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거론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적절했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 한국 전쟁에 있어서 한국군 아니면 지금에 있어서 어떤 우리 국방태세나 안보태세를 돌아봤을 때 사실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전자권 문제하고 방산비리 문제입니다. 이게 방산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1호 법안으로 낼 정도로 또 국민적인 분노가 큰 부분이고 그래서 이 전자권 문제는 우리 군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이고 방산비리는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굳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6.25를 맞이해서 한 번쯤 돌아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기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상황은.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저 새누리당 논평을 보니까 예. 그 핵미사일 자금을 댄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런 그 중요한 그 당시 기억을 볼 때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다. 그리고 아주 그 위험한 안보관이다 이런 논평을 냈어요. 이것은 물론 새누리당의 논평입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무수단 미사일 거의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전문가들 들어보고. 북한 측에서. 예, 네. 우리 국방부도 예. 왜냐하면 고도를 84도로 쐈기 때문에 400km 날아갔어도 네. 충분히 1,500km까지 커버 3,000km, 4,000km까지 간다고 보는 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에 지금 중국과의 그런 북한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거는 한미동맹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중국, 북한의 그런 함수 관계가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북한의 그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미연합사가 존재한다는 건 대한민국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왜 굳이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전자권 환수라는 문제가 자주권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관련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전자권을 환수하기 전에 한미한국 대통령의 동식을 허가를 받고 하게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자주권의 문제하고도 관련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이제 학계의 정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봐야 할 거. 그리고 이제 저 독일에도 미군이 있습니다만 일본에도 미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자주권으로 문제를 보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안보를 협치로서 이뤄내냐 이런 추세인데 굳이 이렇게 자주권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흐름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평시작전권은 1994년도에 김영삼 정권 때 환수가 됐지 않습니까? 전자권은 핵 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게 2020년도까지 지금 연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예. 중요한 문제라서 저는 조금 좀 발언의 그런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대선 주자라고 한다면 이제 안보 분야에 대해서 본인만의 독트린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이제 확고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갖고 예. 있는 것이. 그래서 대선 이제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6.25라고 하는 이제 의미 있는 중요한 날을 맞이해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이제 필요한 일이었다고 보고 또 전시작전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의 어쨌든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텐데요. 다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SNS 안보라고 하면 매우 이제 엄중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SNS 하면 가볍다는 이제 이미지를 또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내를 떠나간 상황에서 SNS라고 하는 좀 가벼운 어떤 이런 이제 메시지 소통 수단을 통해 가지고 안보라고 하는 엄중한 것을 사안을 얘기했다는 점 때문에 사실은 약간 논란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약간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제기한 건 이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처음 제기한 거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87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거였고요. 이것이 이제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담판을 통해 가지고 전자권 회수가 합의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게 연기가 됐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공약으로 차질 없는 전자권 환수를 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었지만 결과적으로 2012년도에서 2020년 이후로 이제 밀어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사실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고 이게 하나의 어떤 이념을 가르는 어느 잣대처럼 돼버려 갖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나 논의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가령 이번에 무수단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어떤 정보로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군사 유성이라든가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맥락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이 최근에 이런 한반도 상황 내에서의 북한의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상황에조차도 우리가 전자권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다. 그리고 전자권을 환수하면 한미동맹이 뭐 약화된다거나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근거 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눠서 전혀 생각할 아니라는 필요가 말은 없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 같아요. 왜냐하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한미연합사가 공식적으로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합동사령부를 창설안이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 때 그 전자권을 환수하는 대신에 자주국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방 예산을 자주국방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국방 예산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 해에 36조, 37조를 못 넣습니다. 다른 예산 때문에 복지 예산이 뭐냐. 이런 상황에서 자꾸 자주 그러는데 우리가 현실을 분명히 봐야죠. 너무 이상론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연합사가 해체된다는 거는 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짧게, 나토도 나토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는 동일하게 해체되는 거죠. 권한을 전자간에는. 갖고 작전권의 행사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야권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일단 어쨌든 존재감을 드러냈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권 대신 대권으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또 손학규 전 고문 정계 복귀 선언 임박을 좀 김종인 대표와 만나면서 이제 알렸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후보 대체제 아니다 이렇게까지 좀 많이 진전된 워딩이 나왔습니다. 대권 경쟁 좀 조기에 가열되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놓지 않게 되면 지금 야권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유력한 주자, 어쨌든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부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내에.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므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고 그러면서 유권자들, 국민들이 저 사람도 대권에 참여하려고 하는구나, 지도자감이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어쨌든 활발하게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지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 사실은 한두 명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문재인 대표의 대항마로서 과연 누가 부상할 수 있을 것이냐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경쟁이 심화된다고 해서 어떤 야권층 지지자들이 많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은 여전히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이제 있습니다. 1대1로 만약에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문재인 대표 이외에 나머지 야권층의 지지율을 서로 간에 나눠 갖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경쟁은 심화되지만 특별한 주자가 부상되는데도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야권 잠룡들과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네팔로 떠난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면서 좀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김종인 대표의 역할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과 관계. 굳이 문재인 대표가 이제 국내에 없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는 우연인 것 같다. 다만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여러 잠룡들이 지금 사실 거론되고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뜻을 밝히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공정한 대선 경쟁 룰을 당내에 만들 것이냐 이게 사실 이것이 경선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와닿느냐에 따라서 사실 대선 결과도 장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실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특정 후보가 아주 일방적으로 월등히 앞서는 가운데서 하게 되면 되게 좀 싱겁고 무난한 게임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 관심도 사실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많은 후보들이 각각의 국민의 지지받는 층들이 또 다르기도 하고 지역도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하나로 어떤 한 후보가 선정되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만큼 극적으로 좀 감동적으로 연출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건 또 승복이죠. 깨끗하게 승복하고 또 이후에 본선에서 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정당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하는 이 과정을 좀 거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이제 예비 후보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어떤 잠재력들을 좀 붐업시키는 이런 과정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흥행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 포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이제 내일 박선숙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에 출두를 하게 되는데 이 어디까지 관여했을지 이 과연 뭐 일각에서는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국민의당이 위기인 것만은 분명을 한데요. 이 검찰 조사가 이제 굉장히 속도를 내는 그런 모양새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국민의당의 맨 처음에는 뭐 박지원 원내대표 제가 좀 논평을 기억합니다만 검찰의 부당한 압력은 안 된다. 아주 상당히 강하게 나가있어요. 안철수 대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다. 지금 뭐 한 10일 정도 지나면서 지금 보니까
지금 어떻게 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오늘인가요? 뭐 SNS 통해 가지고 예. 만에 하나 잘못이 드러나면 일벌백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검찰 수사의 칼끝이 좀 예리하게 파고드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그거 아니겠어요? 김수민 의원이 자기는 당의 지시를 받고 했다. 이렇게 검찰 진술이 나온 다음에 이제 왕재현 사무부 총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과연 그러면 당에서 어느 선까지 개입됐느냐. 내일 이제 박선수 의원 불러가지고 과연 지시를 했느냐, 알고 있었느냐. 이것만 밝혀지면은 그야말로 국민의당의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의 그 클린 정당, 예. 깨끗한 정치 이미지는 상당히 훼손되기 때문에 비상사태죠. 그래서 정책정당이라는 이런 이미지로 가려고 하는 이 길목에서 지금 이런 좌초, 암초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좀 내일 박선수 의원이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정치 대담은 여기까지 마쳐보고요. 이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강희용 한양대 겸임교수, 윤희은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